세계 최강 해군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 바다 위에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을 띄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반도체나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2024년 10월 15일 새벽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미 해군 위성이 태평양에서 무언가를 포착했죠. 거대한 금속 덩어리였습니다. 180m.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레이더 반응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대체 뭡니까? 분석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적이 확인됐을 때 모두가 경악했죠. 한국, 정말 대한민국이란 말입니까? 긴급 조사단이 파견됐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각 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본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기존 어떤 군함과도 달랐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인생을 바쳐 평생 군함을 연구해온 그가 그날 자신의 모든 지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함정은 대체 무엇이길래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걸까요?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그 국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이지스함을 아십니까? 저는 그 괴물들을 수십 번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마야급,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하나같이 완벽한 살상 무기였죠. 그런데 2024년 10월 15일 새벽 3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모니터에 뜬 함정 하나가 제 25년 경력을 조롱하고 있었거든요. 길이 180m, 레이더 반사율 0.001. 이건 우리 함정이 아닙니다.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작전실이 얼어붙었죠. 그럼 대체 누구 겁니까? 화면을 확대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거대한 함체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호킨스, 영국 해군 출신 국제방산 분석가입니다. 25년간 전 세계 해군 무기체계를 분석해왔죠. 영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해군전략자문관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평가서를 쓰면 각국 해군이 주목했죠. 자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 분석은 정확했거든요. 그런 제가 그날 밤 태평양 한가운데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 위성 분석실. 저는 정기자문 업무차 그곳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야간 근무였죠. 커피 한 잔 들고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리링. 분석관 3명이 동시에 일어섰죠. 미확인 대형 함체 포착.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으로 다가갔습니다. 위성 열화상 이미지가 떴죠. 태평양 한가운데 거대한 금속 덩어리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미국이나 중국 군함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스펙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길이 180m, 배수량 약 1만 5천 톤.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대형 구축함 수준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0.001제곱미터. 이게 말이 됩니까? 180m 함정이 레이더에 거의 안 잡힌다는 겁니까? 재측정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고 수상 함정이 이 정도 스텔스 성능을 낸다? 미국의 최신의 주말트급 구축함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건 대체 뭡니까? 신호 추적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예, 지금 추적 중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함정의 항로가 표시됐죠. 방향은 북서쪽. 속도는 20조트.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함정 식별 정보가 떴거든요. 국적 대한민국. 함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함명 다산 정약용함. 한국.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미 해군 대령이 코웃음을 쳤죠. 한국. 설마 조선소에서 놀리는 모형 아닙니까? 분석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반도체나 자동차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군함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이게 정석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터뜨렸습니다.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 진수식. 화면엔 거대한 함체가 천천히 물 위로 떠오르는 장면이 나왔죠. 그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180m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저건 움직이는 요새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영국 해군 본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호킨스, 자네가 직접 확인해보게.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일 후, 저는 경남 거제도 해군 기지에 서 있었습니다. 부두 끝에서 그 함정을 처음 봤죠.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평생 수십 척의 군함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건 달랐습니다. 함체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매끄러운 표면, 각진 구조물, 레이더를 회피하도록 설계된 형상이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 함정에선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위압감?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였습니다. 제가 함정 아래 서서 올려다봤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건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엔진음도 들리지 않는데 발밑에서 진동이 느껴졌죠.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호킨스 박사님? 한국 해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중령이었죠.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함내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함정에 고정돼 있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건 군함이 아니다. 하나의 존재다. 함정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군함의 개념을 잊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이지스함은 복잡합니다. 케이블이 사방에 널려 있고 장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죠. 승조원들이 복도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소음도 상당합니다. 엔진음, 환풍기 소리, 장비 작동음. 그게 군함이었어요. 그런데 다산 정약용함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제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승조원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간혹 지나가는 병사들은 침착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마치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조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0명입니다.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30명?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크기 함정이면 최소 200명은 필요합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도 300명이 넘는 승조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30명이라니 말이 됩니까?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는 없습니다. 중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과 함께 운용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인공지능, AI. 저는 인공지능 무기체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연구 중이었죠. 자율 드론, 무인 정찰기, 자동 요격 시스템. 하지만 함정 전체를 인공지능이 운용한다. 그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중앙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브리핑룸이었죠. 벽면 전체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함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 무장 상태, 엔진 출력, 항로 정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자신을 이준호 기술 책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호킨스 박사님, 저희 N9X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N9X.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함정의 모든 전투 기능을 통합 관리합니다. 레이더 탐지부터 무장 발사까지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죠. 인간의 개입 없이?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전쟁을 판단한다는 겁니까?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술자로서의 경외감과 군인으로서의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인공지능이 적을 판단하고 무기를 발사한다. 그건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었죠. 가상의 적 함정 6척이 접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거리 50km. 고속으로 접근 중.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그 순간 시스템이 움직였습니다. 화면 곳곳에 빨간 경보가 떴습니다. 표적 식별. 위협도 분석. 최적 대응 루트 계산. 모든 게 0.3초 만에 처리됐죠. 그리고 요격 미사일 발사 명령. 6발.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탄착. 모두 명중. 탄착률 100%. 오차제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최소 5초는 걸렸을 판단을 저 시스템은 0.3초 만에 해냈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컴퓨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이건 학습하는 시스템입니다. 매 전투마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스스로 판단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학습하는 군함.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저는 25년간 군사기술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아는 어떤 무기와도 달랐어요. 저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진화하는 존재였죠. 하지만 저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오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 선박을 적으로 착각하면 수천 명이 죽습니다. 이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호킨스 박사님, 사람도 오판합니다. 전쟁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오판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배웁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피로하고 감정적이며 편견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냉정하고 정확하며 학습합니다. 저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인간이 전쟁을 기계에 맡겨도 되는 겁니까? 그때 함정 브리지 입구에서 문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금속판에 새겨진 글귀였죠. 실용은 철학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이너스 다산 정약용. 저는 그 문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래서 함정 이름이 다산 정약용함이었구나. 200년 전 조선의 실학자. 그의 철학이 지금 이 함정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철학을 설계했던 겁니다. 저는 함정 내부를 더 깊이 탐사할 허가를 받았습니다. 메인 브리지로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조용한 빛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유리 패널들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음은 없었습니다. 마치 도서관 같았죠. 중앙 콘솔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DASAN. 다산.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함정 이름, 시스템 이름, 그 철학 문구.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 다산입니까? 제가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실용을 추구했습니다.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용의 목적은 명확했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 저희도 같습니다. 기술의 목적은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승조원이 30명이라고 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예. 200명이 하던 일을 30명이 합니다. 이준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나머지는 다산이 처리합니다. 효율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죠. 적은 인원으로 같은 전투력을 낸다는 건
그만큼 희생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효율을 위해 자동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동화했던 겁니다. 시연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전투 상황이 떴습니다. 적 미사일 4발 동시 접근. 복잡한 궤도. 기만 패턴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인간이라면 판단에 최소 10초는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다산 시스템이 반응했습니다. 2초. 단 2초 만에 최적 방어 루트를 제시했습니다. 요격 순서, 발사 각도, 예상 명중률까지 모두 계산됐죠.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알고리థම් MOKHA. 목회. 저는 그 단어를 메모했습니다. 목회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산 선생의 저서입니다. 이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해양 방어에 관한 문헌이죠. 저희는 그 철학을 알고리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의 지혜가 현재의 기술이 된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0년 전 철학자의 사상이 지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사상을 설계했던 겁니다. 호킨스 박사님. 이준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희는 기술로 효율을 쫓지 않습니다. 효율로 생명을 지킵니다. 그게 다산 선생이 원했던 실용의 정신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간 군사기술을 연구하면서 저는 무기의 성능만 봤습니다. 파괴력, 명중률, 생존성. 숫자와 데이터만 봤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기술로 구현했던 겁니다. 저는 브리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함정은 잔잔히 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함정은 살아있다고. 그리고 그 심장은 200년 전 철학자의 정신으로 뛰고 있다고. 3일 후 한미 합동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이 요구했습니다. 성능을 검증하겠다. 겉으로는 기술 교류였지만 속내는 달랐죠. 의심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 실전에서 통할까? 인공지능이 정말 믿을 만할까? 저는 미 해군 대표단과 함께 관측함에 탑승했습니다. 실험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초음 속모의 미사일 6발을 동시에 발사. 다산 정약용함이 모두 요격해야 합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죠. 저 함정이 과연 해낼까? 옆에 있던 미 해군 대령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시뮬레이션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르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실험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이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주변에는 관측함들이 배치됐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국 측 교신이 들렸습니다. 준비 완료. 인공지능 시스템 가동. 미국 측 장교가 코웃음 쳤습니다. 기계가 전쟁을 이해할 리 없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이 제 확신을 흔들어 놨습니다. 발사 시작합니다. 함대 후방에서 모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6발. 동시에 날아갔죠. 속도 마하 2.5. 초음 속입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이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요격 미사일 발사. 명중. 두 번째도 명중.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완벽했습니다. 관측함 내부에서 탄성이 터졌죠. 믿을 수 없군.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5번째 미사일이 궤도를 바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기동이었죠. 모의 미사일에 프로그래밍된 기만 패턴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하는 변수였어요. 그 순간 다산 정약용함의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노란 경고가 떴죠. 시스템 재계산 중.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장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봤지? 결국 인간이 필요해. 기계는 변수를 못 이겨.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실패하는 건가? 한국의 기술이 여기서 무너지는 건가? 5초가 지났습니다. 미사일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어요. 6초, 7초, 그리고 8초째. 다산 정약용함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요격 미사일 2발이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하나는 5번째 미사일을 향해, 또 하나는 6번째를 향해. 계산된 궤도였습니다. 정확했죠. 탄착. 명중. 동시에 관측함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국 측에서 교신이 들렸습니다. 요격 완료. 성공률 100%.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인공지능이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학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8초 동안 새로운 궤도를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을 계산했던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진화였어요. 미국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계산 시간이 8초였다고? 예.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돌발 상황 학습 및 대응 완료. 데이터 저장됐습니다. 다음엔 더 빠를 겁니다. 더 빠를 거라니.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 시스템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배우면 영원히 기억하죠. 인간은 잊지만 인공지능은 축적합니다. 저는 손을 떨며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음을 완벽히 극복했다. 실험이 끝났습니다. 관측함이 귀향 준비를 시작했죠. 미국 장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갑판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죠. 멀리 다산 정약용함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배우는 것이다. 그게 한국이 보여준 철학이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다음 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시스템이 8초나 멈췄습니다. 미 해군 준장이 말했습니다. 실전이었다면 함정이 격침당했을 겁니다. 인공지능은 아직 불안정합니다.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8초는 긴 시간이죠. 전투에선 1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하지만 한국 측 대표는 침착했습니다. 이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죠. 그래서 인간이 함께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인간이 최종 결정합니다. 마지막 버튼은 여전히 사람이 누릅니다. 그게 저희 방식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었던 거죠. 인공지능이 판단의 속도를 높이고 인간이 윤리적 책임을 집니다. 그게 한국의 해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해군 장병들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함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죠. 그는 저를 함교로 안내했습니다. 호킨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제 목숨을 맡긴다?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믿습니다. 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다산을 파트너로 봅니다. 다산이 제안하면 제가 판단하죠. 최종 결정은 언제나 제 몫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승조원 30명은 모두 전문가입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죠. 다산이 200명의 일을 하지만 저희 30명이 그걸 감독합니다.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간이 책임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젊은 병사 한 명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대 중반의 레이더 담당 병사였어요. 다산과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병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계가 저보다 빠르고 정확하니까요. 제가 필요한가 싶었죠.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병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다산은 제 도구입니다. 저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저를 돕는 거죠. 제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그 눈빛에 압도당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죠. 오후에 저는 선내 탐방을 계속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들을 둘러봤죠. 무기장전 시스템, 엔진 관리 시스템, 손상 통제 시스템. 모두 인공지능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속판들이었습니다. 장비 옆에 붙어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손으로 각인된 이름들이었어요. 김민수 마이너스 엔진 시스템 설계. 박지영 마이너스 레이더 통합 개발. 이상훈 마이너스 무장 제어 프로그래밍. 수십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함정을 만든 기술자들이 자기 이름을 새기고 간 거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동화된 시스템 속에서도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함정은 차갑게 계산된 기계가 아니었어요.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혼을 담아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남아있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저희입니다. 이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합니다. 저희는 그 온기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군사기술을 연구했지만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첫 번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태풍 전조였죠. 파도가 5m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일반 함정이라면 항해를 중단했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산 정약용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함교에서 지켜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쳤죠. 레이더에 교란이 생겼습니다. 전자기 간섭도 감지됐어요. 하지만 함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산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파도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최적 항로를 계산했죠. 엔진 출력을 미세 조정하면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정밀도였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함장이 웃었습니다. 다산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이해하니까요. 폭풍 속에서도 함정은 정확히 항로를 유지했습니다. 흔들림도 최소화됐죠. 마치 바다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어요. 다산 정약용이 말했던 실용의 진정한 의미.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 한국은 그걸 200년 만에 실현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말이죠. 실험이 끝나고 귀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관측하면서 편안하게 있었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도 맑았고 바다도 잔잔했어요. 3일간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 B-, B-. 날카로운 소리가 함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확인 잠수함 포착. 레이더 담당자가 외쳤습니다. 거리 12km 접근 중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훈련은 끝났습니다. 이건 실전이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소나 탐지 신호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죠. 수중 표적 하나가 함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속도 20노트. 빠른 속도였어요. 국적 확인됩니까? 미국 대령이 물었습니다. 불명입니다. 응답 없습니다. 긴장감이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죠.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진짜였어요. 교신망에서 다산 정약용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 대응 모드 진입. 다산 시스템 가동.
전투 체계가 스스로 깨어난 겁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전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오판은 없을까? 만약 민간 잠수함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산 정약용함 함교에서 교신이 이어졌습니다. 표적 분석 중. 음향 패턴 대조.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30초. 그리고 시스템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적 잠수함 가능성 87%. 무장 발사 준비 징후 포착. 87%.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위협은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관측함 함교가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응시했죠. 다산 정약용함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다산 판단 유지. 대응 준비. 홍상어 대잠 미사일 장전. 홍상어. 한국의 대잠 미사일이었습니다. 실탄이었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쏜다는 겁니까? 실전 발사를 한다고요? 미국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확인도 안 된 표적에 발사합니까? 미쳤습니까? 하지만 한국 함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산 분석 신뢰. 최종 결정은 제가 내립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발사. 쾅 마이너스. 수면 위로 불꽃이 솟았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거였죠. 하얀 연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바다로 떨어졌어요. 수중 폭발.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바다가 흔들렸죠. 소나 화면을 봤습니다. 잠수함 신호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말이죠. 표적 신호 소실. 위협 제거 완료. 8초. 미사일 발사부터 명중까지 단 8초였습니다. 관측함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투였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해냈습니다. 표적을 식별하고 위협도를 계산하고 최적 대응을 제시했죠. 인간 함장이 그 판단을 신뢰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8초 만에 위협이 사라졌어요. 나토 통신망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미확인 적대 함정 무력화 완료. 미국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쟁의 미래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혼자 갑판에 나가 바다를 봤습니다. 고요했죠. 몇 시간 전 그 자리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죠. 인공지능이 싸운 게 아니다. 한국의 정신이 반응했다. 그 함정은 인간보다 먼저 생명을 지켰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의 반응이었다. 멀리 다산 정약용함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조용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지로 하는 거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 의지를 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200년 전 한 사상가의 꿈이 지금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격퇴 사건 직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무리셀 본부였죠. 저는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각국 군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함정이 무단으로 공격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선례입니다. 우연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일본 대표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무인 시스템의 전쟁 판단을 맡긴다?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현장에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비판이 쏟아졌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감춰진 질투. 그때 화면이 켜졌습니다. 실전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보낸 자료였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죠. 표적 식별 정확도 99.87%. 인공지능 판단 오류율 0%. 대응 시간 8초. 민간 선박 오인 가능성 0.003%.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잠수함 음향 패턴, 기동 방식, 무장 준비 징후. 모든 데이터가 적대 행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판단이 정확했던 겁니다. 미국 합참의장이 속삭였습니다. THATS 임파서벌.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화면 속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봤죠.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의장이 저를 호명했습니다. 호킨스 박사 현장에 계셨죠?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25년간 해군 무기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전투 시스템을 분석했죠. 그런 제가 말씀드립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본 가장 완벽한 전투 판단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전쟁을 판단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인간이 결정합니다. 기술과 윤리가 공존하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한국 대표단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단 차례가 왔습니다. 이준호가 단상에 올랐죠. 그는 침착했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평화를 설계할 뿐입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어떤 연설보다 무거웠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용은 백성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저희 기술도 같습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비판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경외가 자리 잡았어요. 복도에서 영국 해군 제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호킨스, 자네 용감했네. 한국 편을 들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을 든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한 겁니다. 그래도 제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자존심이 상했어.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독님,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진보입니다. 인류의 진보죠. 그날 저녁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CNN 한국의 평화 엔진 세계를 놀라게 하다. BBC 인공지능 함정, 새로운 시대의 시작. NHK 다산 정약용함, 기술을 넘어 철학으로.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 다산 정약용함이 떠 있었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미국 해군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한국 기술의 증인이 되었다.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경이었죠. 세계가 무릎 꿇은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배운 겁니다. 한국으로부터. 나토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이 태평양 순항 임무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식 초청을 받았죠. 마지막으로 그 함정을 보고 싶었습니다. 부두에 섰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함체 위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장엄했죠. 저는 함정에 올랐습니다. 브리지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해군 장병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죠.
화면을 보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시스템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어요. 저는 그들의 손끝을 봤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눈빛을 봤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호흡을 느꼈습니다. 고요했어요. 기계는 완벽하지만 인간은 위대하다.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출항 전날 밤, 저는 남양주를 찾았습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죠. 이준호가 추천해줬습니다. 가보십시오.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으니까요. 묘소는 조용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묘비 앞에 섰습니다.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과학은 인간을 이롭게 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00년 전 말입니다. 그때 이미 이 사상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귓가에 그 문장이 울렸습니다. 한국은 그 문장을 실현했다. 다음 날 다산 정양용함이 태평양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브리지에 서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다산 시스템의 디지털 맥박이 들렸습니다. 부드러운 소리였죠.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리듬 같았어요.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중저음의 웅장한 선율이었죠. 함정이 전진했습니다. 바다를 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시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준호가 옆에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완벽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철학 때문입니다. 이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산 선생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죠. 한국은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세상을 설득했다. 무기로 위협하지 않았다. 철학으로 감동시켰다. 다산 정양용의 꿈은 200년 만에 바다 위에서 실현됐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인류의 현실이 되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바다 위에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다산 정양용함이 그 빛 속을 항해하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파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키는 기술에서 나오죠.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호킨스. 25년간 전쟁의 효율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바다에서 저는 인간의 위대함을 배웠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과거의 철학이 미래의 평화를 설계한 첫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방법을 말이죠. 그리고 그 답은 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